무패 31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가시화와 빗셀 고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올 시즌 순위가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실점이 굉장히 많았던 가시와 레이솔인데 올 시즌에는 3백 수비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J리그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가시와 레이솔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근소하게 실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빗셀 고베와의 상대 전적을 보셔도 4승 2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맞대결 4경기 모두 3승 1패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빗셀 고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경기가 모두 한 골차 신승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3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2연승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는 한번 부러질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호소야 마오 선수가 일본 21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호소야 마오 선수가 6골이나 넣어준 핵심 공격 자원인데 이 선수가 아시안컵을 치르고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J리그 기준 3승 2무 1패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화인데 실점이 6경기에서 4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3백 수비가 최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가 올 시즌 5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호소야 마오가 만약에 출전이 불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마테우스 사비오와 모리카이토 같은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대 득점 패턴이 스루 패스 패턴으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했을 때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스루 패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아 레이솔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피스 상황으로는 실점이 무려 7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의외로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가 그래도 로티나 감독 부임 이후에 2승을 챙기면서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꼴찌를 달리고 있는 빗셀 고베이고 아직까지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J리그 원정 성적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직전 사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빗셀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산페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크나큰 전력 누수이고 이 주전 공격 자원인 오사코 유야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과 공격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티나 감독 부임 이후에 리그에서 2승을 챙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승이 모두 4골을 넣고 대승을 거뒀던 경기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J리그 원정 경기 3연패 중이기 때문에 역시나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빗셀 고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공격 쪽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무토 선수와 이니에스타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의외로 약점이 있는 가시화를 상대로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화의 최대 득점 패턴인 스루패스 패턴으로 올 시즌 실점이 없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올 시즌 성적과 최근 분위기를 놓고 보면 가시아 레이솔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과감하게 빗셀 고베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시아 레이솔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 호소야 마오가 아시안컵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일본 대표팀이 목요일 새벽에 우즈벡에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는 귀국을 해서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호소야 마오 선수가 선발 출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스루패스 공격 패턴인데 가시아 레이솔이 올 시즌 스루패스로만 6골을 넣고 있어서 최대 득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외로 빗셀 고베가 올 시즌 스루패스 패턴으로는 실점이 단 한 골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빗셀 고베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의외로 잘 되어 있다는 점이고 특히 최근에 부임한 이 로티나라는 감독이 과거에 J리그에서 수비 전술로 명성을 떨쳤던 감독이기 때문에 빗셀 고베가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스루패스 패턴으로 가시아가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반대로 가시아 레이솔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빗셀 고베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빗셀 고베가 재미를 보면서 의외의 이변 결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무토와 이니에스타 선수가 있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가와사키와 삿포로의 경기인데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삿포로의 승리까지 투폴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와사키가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가와사키가 처음으로 2연패 수렁에 빠졌을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의외의 이변, 희생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와의 상대 전적은 5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의 상성이 있는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전 측면 수비수 노보리자토 선수와 중앙 수비수 제시엘이 시즌 초반부터 부상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있는 것이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J리그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굉장히 뒤통수가 서늘한 가와사키인데 주포 공격수 다미양 선수와 외국인 공격수 말싱요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의외로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는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도 산프이로와의 컵대회에서 원정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삿포로이기 때문에 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삿포로이고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수비력이 하락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골키퍼 스게노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 수비수 타나카 슌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삿포로가 수비 쪽에 공백까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가와사키가 화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 4경기 1무 3패 하락세인 삿포로이고 4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14실점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삿포로이고 반대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가와사키의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삿포로의 수비 불안과 수비 공백을 고려하면 그래도 가와사키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와사키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2연패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주포 다미양 선수를 비롯해서 주요 공격 자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와사키인데 다만 삿포로가 올 시즌 J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인데다가 주전 골키퍼 스게노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수비가 불안한 사포로를 상대로 가와사키가 홈에서 3연패를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올 시즌 가와사키가 세트피스,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사포로가 세트피스와 쇼패스 패턴으로 실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포로의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공격 자원들의 개인 드리블 돌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가와사키가 드리블 패턴에 의한 실점이 한 골로 적습니다. 아래 통계를 보시면 드리블 수치가 J리그에서 1위를 달리는 사포로인데 드리블에 의한 실점이 가와사키가 1실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비진의 1대1 대인마크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와사키가 수비 상황에서 측면 수비에 조금은 약점이 있고 사포로가 측면 공격을 잘 활용하는 점은 사포로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왼쪽 윙백 스가 다이키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포로가 스가 다이키를 활용한 왼쪽 측면 공격을 살릴 수 있다면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충분히 이변 결과를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식을 노려본다면 사포로의 승리까지 과감하게 투폴로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포로의 승리까지 투폴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마리의 경기인데 간바 오사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최근에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사간도스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공격력이 상승이 되는 강점이 있고 요코마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의외로 팽팽한 모습이 있는데 지난해 11월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요코마리를 상대로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올 시즌 경기력과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간바 오사카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에서 3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패턴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테랑 공격수 우사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골키퍼 이치모리 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왼쪽 측면 후쿠다 유야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미드필더 쿠라타슈, 야마모토 유키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간바 오사카의 공격 패턴이고 이 쇼패스 패턴으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 특유의 패스 플레이가 나온다면 간바 오사카가 무실점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수 레안드로 페레이라 선수가 9경기 무득점, 이 다우안 선수가 8경기 1골, 측면에 오노세 선수 역시 5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 역시 떨어져 있는 것이 간바 오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이와타 원정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J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에서 6승 2무 0패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3승 2무 3패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 공격수인 안델손 로페즈가 여전히 징계로 빠지는 것 역시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키다 타쿠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더 후지타 선수 역시 아시안컵 차출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측면 공격이 가장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무려 12골을 넣고 있는 요코마리이고 실점 상황에서는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바 오사카가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라는 점에서 이변의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가 올 시즌 득점이 없습니다.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코마리가 공격력이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마르코스 주니오르 선수의 득점포가 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측면에 나카가와 선수와 니시무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J리그에서 30골로 최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요코마리의 공격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코마리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델손 로페즈가 징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로페즈 선수가 결장한 두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이 로페즈가 없어도 충분히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요코마리의 승리가 그려지지만 변수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바 오사카가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팀인데 요코마리가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의 경우에는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여기에 요코마리의 최다 득점 공격수인 안델손 로페즈가 여전히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코마리의 중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키다 타쿠야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유력하고 아시안컵에 차출이 됐었던 후지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공백이 예상이 되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J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면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12골을 넣고 있는 요코마리 특유의 측면 공격이 나온다면 충분히 간바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간바의 주요 공격 자원인 레안드로 페레이라를 비롯한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간바 오사카의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경기는 산프이로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살로만 뉴스에서 집중 조명을 해드렸는데 양팀이 J리그에서 최근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포이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사포로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원정에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5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4무 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산푸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레소 오사카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이상하게 홈에서 세레소를 상대할 때는 4경기에서 1무 3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J리그 홈 성적 2위를 달리고 있는 산푸이로이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선 신예 자원인 미츠다 마코토 선수가 리그 4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 역시 사포로와의 컵대회 원정에서 2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산푸이로이고 세컨볼 상황에서 의외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볼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것이 산푸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쇼난과의 컵대회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둔 세레소이고 다만 5연승 중에서 3연승이 모두 쇼난에게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 성적이 4승 3무 1패로 좋기 때문에 J리그 원정 성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도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왼쪽 측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야마나카 료스케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레소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이 조금은 삐걱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니시오 류야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백업 측면 수비수인 마루아시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는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레소의 최대 강점은 고른 득점원인데 리그에서 3골을 넣은 선수가 4명이나 되고 2골을 넣은 선수도 4명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요타케 선수와 오쿠노 선수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용병 공격 자원인 타가트, 브루노 멘데스, 파트리치 같은 외국인 자원들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종 공격 자원인 야마다 히로토와 카토 무츠키가 좀 더 중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 패턴으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프히로 특유의 측면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최근 J리그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가장 잘 나가는 두 팀의 맞대결이고, 산프히로는 홈 성적이 2위, 세레소는 원정 성적이 1위이기 때문에 홈 원정 유불리도 상당히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는데 측면 수비에 있어서는 산프히로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의외로 세레소가 산프히로의 측면을 공략함에 있어서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세레소가 왼쪽 측면 공격의 핵인 야마나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세레소의 측면 공격력이 약해질 수 있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프히로가 세레소와의 홈 경기에서 이상하게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홈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팀 모두 각각 홈과 원정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데다가 최근의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는 팽팽한 무승부로 양팀 나란히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레소는 최근에 5연승 중에서 3연승이 하위권 쇼나네에 거둔 3연승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팽팽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성남과 대구의 경기인데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0승 3무 5패로 K리그 홈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성남이고, 직전 A매치 휴식기 이전에 인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대구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7무 7패로 열세이고, 지난 3월 대구 원정에서는 1대3으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15경기에서 11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는 빈공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점 역시 수원FC 다음으로 많은 것이 성남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토종 공격수 이종호와 미드필더 구본철 선수가 전방에서 굉장히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성남의 경기력 개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종호와 구본철이 최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리그 3경기 1승 1무 1패로 K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성남이고, 김남일 감독이 A매치 휴식기 때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과연 A매치 휴식기가 약이 됐을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수비수 마상훈과 김민혁, 곽광선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미드필더 이종성과 백업 공격자원 박용지가 불투명한데 이 대부분이 백업 자원들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5경기 2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그 6경기 2승 3무 무패인데 이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대구이고, 성남이 홈에서 승리가 없다면 대구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0승 4무 3패로 홈에서의 4승 2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대구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대구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충분히 무승부는 투폴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이진용과 공격수 고재현이 아시안컵에 차출이 됐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세징야가 최근에 7경기 5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발휘가 된다면 대구의 승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재현 선수가 올 시즌 6골이나 넣어주고 있고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컵 대표팀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 선수가 홈에서는 득점이 6골인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정에서 침묵을 하게 된다면 성남을 상대로 굉장히 대구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대구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대구의 원정 경기력에 조금은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대구가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특히 무승부가 많고 K리그 원정 성적이 뒤에서 두 번째인 만큼 아직까지 원정 승리가 없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상대 전적에서 성남을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만 이 성남을 상대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A매치 휴식기 이전에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개선이 됐었던 성남인데 9번철과 이종호를 앞세운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징야를 활용한 역습 한 방이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가 가마 감독 부임 이후에는 확실히 이병근 감독 시절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이라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면서 적극적인 운영을 가져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구가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성남이 무리해서 전방 압박을 펼친다면 수비 뒷공간을 허무하게 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측면에서도 대구의 수비진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그리고 최전방에서 제카나 세징야가 보유한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성남을 압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나 전력 면에서는 확실히 대구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구가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공격수 고재현과 중원에서 꾸준히 일을 해주고 있는 이진용이 아시안컵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는 데다가 대구 특유의 무자비와 원정에서 저하되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남 역시 K리그 홈 성적 꼴찌이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성남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K리그 홈 성적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득점 1위, 실점도 1위, 공수에 걸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인데 이 전북과의 통산 전적을 따져봤을 때는 7승 13무 18패로 최근에 열세인 부분이 있지만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전북을 상대로 3승 2무 1패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수 김기희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이 없는 것이 울산인데 A매치 기간에 김영권, 김태환, 조현우, 엄원상, 박호가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공격수 레오나르도와 엄원상, 아마노준, 이 영입생 3인방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에서도 전북보다 앞서는 면이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이전에 펼쳐졌던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이 굉장히 경기력이 들쑥날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6승 1무 1패로 홈에서의 1승 3무 3패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이 원정 성적이 울산과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북 특유의 저력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측면 공격수 바로우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 송민규 선수 역시 코로나19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측면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메이커 김보경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북은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역시 백승호, 김진규, 김진수, 이용, 김문환이 A매치를 소화를 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울산 못지않게 체력 소모가 특히 수비 쪽과 중원 쪽에 있습니다. 울산 다음으로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전북이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저득점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병 공격수 일류첸코와 구스타브가 최근에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용병 공격 자원들이 해줘야지만 울산을 상대로 승점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올 시즌 분위기를 놓고 보면 울산의 승리가 그려지지만 항상 현대가 더비는 끈적한 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 부임한 이후로 전북을 상대로 3승 2무 1패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올 시즌 첫 맞대결 역시 1대0 울산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울산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만 이 전북이 K리그 원정 성적이 1위라는 점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적에서는 밀리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전북이 울산에게 우위가 있고 중요한 길목에서 맞대결에서 전북이 울산의 덜미를 잡은 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단통으로 울산의 승리만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나란히 A매치 차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외로 팽팽한 무승부 양상도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측면 공격 부분에서 울산은 엄원상을 활용한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전북은 아직도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전술의 부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측면 자원 송민규가 코로나19로 결장이 유력하고 바로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문선민 선수의 스피드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울산의 근소한 신승 혹은 전북 특유의 원정 경기력과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도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병근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4승 2무 2패, 원정에서 0승 4무 3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것이 수원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최근에 5승 9무 18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있는 수원 삼성이고 지난 4월 서울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K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무승부를 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주전 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가 최전방에 복귀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6경기 3승 2무 1패 2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수 전진우 선수가 성남, 김천을 상대로 연속골을 넣었다가 최근에 제주와 강원을 상대로는 무득점에 빠져 있습니다. 오연규 선수 역시 직전 강원전에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오연규와 전진우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것은 수원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병 공격수 그로닝이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FA컵 경기에서 이 한국 무대 데뷔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그로닝 선수의 경기력도 조금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리그 경기 3경기에서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특히 원정에서 1승 4무 3패로 홈에서의 3승 2무 2패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수원과 마찬가지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황인범이라는 핵심 미드필더가 A매치를 소화를 하다가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주전 중앙수비수인 이한범 선수가 이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는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조용욱 선수가 아시안컵을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K리그 9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졌던 조용욱 선수인데 그래도 아시안컵에서 득점포를 꾸준하게 가동을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영욱, 나상호, 황인범이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수원보다는 A매치를 소화를 한 선수들이 근소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최근에 펼쳐졌던 슈퍼매치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을 때 경기력이 올라오는 팀이고 실제 홈 성적이 원정 성적보다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울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수원이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수원을 이끌고 있는 이병근 감독이 과거 대구 감독 시절부터 서울을 상대로 2승 3무 패배가 없었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이 무패 행진을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이 여전히 공격력이 부실하지만 최근에 전진우나 오연규 같은 토종 공격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그로닝 역시 FA컵을 통해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주전 공격수 김건희가 깜짝 복귀라도 한다면은 충분히 수원이 홈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은 주전 수비수 민상기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서울은 주전 수비수 이한범의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이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서울 역시 최전방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많은 팀이고 조영욱과 나상호가 A매치 기간에 경기를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했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영욱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얼마나 올라와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이 이번에도 골 결정력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면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향상하는 수원을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에 부상을 당했다는 황인범의 이 결장 여부 역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울이 쉽게 수원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 K리그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라는 점에서 팽팽한 무승부 의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금액이 3번이 이월된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스스로 조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최종 픽만 그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독식 픽을 조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